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 시즌 2? 예. 이제서 하는 거예요. 예. 네. 아, 이거 박수 끝나야지. 아, 그렇군요. 박수 소리만 들어서는 한 10,000명 온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그 얼굴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평론하는 김성수입니다. 김철수 평론가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껌딱지 최유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평론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렇게 반응이 있는 방송을 또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상당히 참 업되고 있는 그런 방송은요, 예. 그 스튜디오에서 둘만 서로 이야기할 때 예. 서로 얼굴 보면서 하하하 웃잖아요. 예. 그거 진짜 어색하거든요. 그거 참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이 얼굴 보면 웃고 싶겠어요 사실. 이렇게 비싸나? 두고 보자. 그 여러분께서 같이 웃어주고 박수 쳐주시고 하면요 정말 방송이 재밌고 저희 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거든요. 재밌을 때 박수 쳐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다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예. 자 우리 김선수 평론가님 예. 요즘 어떠십니까?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김장하다 왔어요. 김장 예. 제가 늦을까봐 계속 전화했거든요. 예. 근데 계속 늦는 거야. 저 아까 전화했어도 양화대교 위. 네? 방금 전화했어도 양화대교 위. 양대기가 길어요. 예. 무슨 자이언티? 네. 아니 근데 저 김장을 벌려놓고 네. 또 어제 제가 좀 포금을 해가지고 아. 김장을 벌려놓기만 하고 잠깐 잠이 들었었거든요. 나 그때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야. 그 우리 김선수 평론가님이 술을 잘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술 드시면 날아가, 예. 국정화가. 예. 이렇게 사람 속을 썩이는 거예요. 저는 술을 잘 안 좋아해요. 술이 절 좋아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한 거예요. 그 뒤풀이 있죠? 네. 사랑합니다. 예. 네. 근데 요즘 김장들 다 하셨습니까? 예. 와. 근데 김장을 준비하는 그런 비용이 예. 꽤 올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몇 인 가족이에요? 3인 가족이잖아. 우리가 지금 우리는 3인 가족이지만 이제 전 처가에서 김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처형네 예. 그리고 처제네 예. 이렇게 한 4 가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장을 하는데 보통 지금 한 가구에 17만 원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거의 돈 10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17만 원 말도 그러니까 안 돼. 항상 정부는 이런 거는 왜 축소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센스를 강조를 하면서 패션 센스? 그건 막 굉장히 과장하죠. 그 파리에서 난리 난다 하얀 옷 입고 나와서 그렇죠. 파리에서 그런 테러가 있었는데 소복이래. 심지어 소복이라고. 글쎄 말이야. 예. 그렇게 빨아주는 기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 TV가 잘해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그 우리 서민들과 관련돼 있는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이상하게 보도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우리가 대한 언론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진실한 소리, 맞아요. 정확한 어떤 보도들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김장을 하다 왔다 이거죠. 그렇죠. 얼마나 했어요? 아, 지금 뭐 이거 챙겨주고 나온 거 아니야. 진작에 하라 그랬지. 저는 한 포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아들이 3살짜리가 있는데 이 3살짜리 아이가 열심히 또 김장을 돕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 얘기했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예전에 지금은 그 2008년 광우병 시위 때 얘기니까요. 꽤 됐죠. 그때 어린이집을 다녔던 우리 큰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네, 지금도 이제 기회가 되면 시위를 나가지 아빠가 바빠가지고 요즘 못 나가는데 그때 어린이집 다닐 때 한참 광우병 시위 가서 노래를 배운 거야. 그래서 난 까먹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네. 뭐라든 이제 그날 이제 다 아이들 앞에 나와서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띠약 병아리 뭐 이런 노래 하는데 한결이가 딱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네. 왜냐면 그때 그 한참 그 시위만 나가면 그게 빵빵하게 흔들렸잖아요. 그게 외운 거야. 초등학교 5살 때. 네. 그래서 유치원 때 갔어요? 아니 그 유치원 때 배워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때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긴장이 되잖아요. 제가 받은 건 아니죠. 우리 앞에 전화 받아서 한결이가 이렇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래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놀래가지고 그때 촛불시에 나가셨어요? 저도 나가고 싶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무리 언론이 권력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뭐 나쁘다 뭐 어쩌고 해도 민중들은 안다는 거죠. 상황을 안다는 거죠. 그게 민중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최유한 평론가의 아들 자랑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들은 주로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빠가 요즘 방송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다 보니까 일찍 나오고 또 가서 일찍 들어가 자고 내 얼굴을 볼 시간이 없다고 나한테 굉장히 하소연을 하더니 이렇게 아들 자랑을 꼼꼼하게 하시는군요. 그러면 댓글 촬영해보셔. 예,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까 와서 좀 여쭤봤어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따 우리 정청래 의원님 오셨으니까 정청래 의원님하고 이야기할 거 빼놓고 우리 조합원님들하고 이야기할 거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정치 얘기, 뭐 이런 시사, 뭐 수다 말고 좀 조합원들과 함께 원하는 다가갈 수 이야기. 있는 그런 얘기. 그리고 굉장히 궁금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직 밝히지 그래서 이거는 장기하가 아이유와 진짜 사귀는 거 맞나를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문화평론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연예평론도 하시잖아요. 연예평론도. 종편이랑 똑같아. 종편도 갑자기 김혜정 씨와 개인적 친분이 있느냐 어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김혜정이 저한테.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 1959년에 데뷔한 그 대배우를 원로 배우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나이 들어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머리 크니까. 그쵸? 최원석 씨의 첫째 부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뭐 그 첫 번째 결혼식에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종편에서 그러니까 작가가 나한테 이제 사전 인터뷰 할 때 그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나이가 좀 어립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했죠 제가. 내일 모레 50이면서. 사실은 50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나이 들어 그래도 보이나? 종편 나가서 자기 할 말 막 이야기 내 던지고 나중에 하더라도 내 던지고 이야기한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문화평론계에서는 진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워한다. 그렇게 제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또 국민 TV에서는 욕을 먹더라고. 그래요? 나보고 안빠래. 안팎? 저 그렇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랑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빠가 되는 현실. 그런 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대한 언론을 하면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다소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러면서 일단은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일단 김선수 평론가님은 방송 나와서 연예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어느 조합원님이십니까? 어리버리 마녀님 손 들어주세요. 어리버리 마녀님. 저기 계시구나. 예. 예, 물어보셨어요. 비가 김태희랑 결혼한다는데 누가 손해인가? 야 이런 걸 물어보세요. 네. 자,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지금 벌고 있는 돈으로만 봐서는 예. 김태희가 조금 더 많이 봅니다. 그래요? 조금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예. B가 꺾였죠. 이득인 것 같죠. 좀 꺾였죠. 그런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예. 장기적으로 돈을 벌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만들어놓은 작곡해놓은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예. 이 꾸준히 꽂혀요. 지금 뭐 이무송 씨는 아직도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 돈에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B가 히트곡을 몇 곡 더 만들어낸다면, 예.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낸다면 김태희 씨가 그 외모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또 모르기 때문에,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훅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김태희가 손해지만 예. 앞으로는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까 앞에도 저기 그 팅커벨리 노래 해주셨고요, 조준 밴드 노래 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안 와가지고 급해가지고 마음이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밴드들 내지 이제 음악 활동 하시는 분들이 예, 뭐 이렇게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우를 잘 못 받는 것 같아. 못 봤죠. 그 이유가 뭘까요? 뭐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구조화돼 있다. 빈익빈 부익부로 완전히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사실 제가 이제 마포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본부장을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예, 그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예. 예를 들어서 인디 밴드들 있지 않습니까? 인디 밴드. 밴드의 실태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예. 그런데 그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1년에 1,500만 원 정도를 못 버는 팀이 전체 밴드 중에 70%.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100만 원. 100만 원을 갖고 넘는구나. 밴드가 또 여러 그렇지. 명이잖아요. 몇 명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부업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밴드, 순수하게 밴드 일로만, 예를 들어서 뭐 락 페스티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돈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락 페스티벌을 가면 그래도 돈을 주는 무대니까 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좀 이름 없는 밴드들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 공연을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한 100에서 150 정도만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준비도 해야 되고, 거기서 공연은 하루 한다고 쳐도 그러면 일주일 이상이 날아가거든요. 그렇지. 일주일이 날아가서 150만 원 받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일주일이 뭐야? 하여튼 어쨌든 한 달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돼. 페스티벌이 그래서 주로 몰려있는 그 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네. 밀린 빚도 갚고 뭐 이런 날인데,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구조가 바닥은 죽든 말든, 그리고 그 저 위에 올라온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뭘 몰아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안에서는 뭐 예술을 하든 뭐 노래를 하든 뭘 하든 그 상위 10% 안에 뭐 예술 같은 경우는 10% 안에 들면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그 경쟁 부분, 경쟁이라는 것도 여기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쟁이 원래 일단 예술을 가지고 경쟁을 하냐? 당연히 경쟁을 하죠. 경쟁을 하는 걸 갖다 뭐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특히 그럼. 예술 같은 경우는 경쟁이 좀 돼야 지속적으로 자기를 갖다 훈련시켜서 이제 달인의 경지에 올라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몇 가지 그 단상들을 기억을 합니다. 여기 안치환 씨 팬 계세요? 안치환 씨 굉장히 젊었을 때 노래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여기서 디스하는 거 이걸 방송 나가면 야, 근데 시안이한테 일러요. 시안이 형, 예. 우리가 젊었을 때 되게 어렸을 때. 제가 대학생일 때. 예. 그때 그분은 이제 막 이제 나와서 그 뭐 노차스 활동하고 이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을 때. 맞아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안치환 선배의 선배가 안치환 씨한테 충고를 하는 걸 술자리에서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내가 뿜을 뻔했잖아. 네. 안치환 탁 어깨를 두드리면서, 예. 야 치환아, 예. 너 노래는 하지 마. 왜 그러냐면 예. 작곡도 너무 잘하고, 그럼.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기타 치고 하면서 세션으로도 제법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노래는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호소를 그때는 했잖아요. 그게 뭔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저는 제가 신해철한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가 대학교에서 대상 받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짓는다. 그러다가 도망다녔어요. 진짜 잘지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막 탁월한
아주 막 소름 끼치는 예. 그런 노래는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 저는 김광석 하나 봤어요. 근데 그 김광석 씨가 제일 유명해지기 전에 그때 노래 그 잘했죠. 고대에서 그 내가 고리라고 하는 그런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이런 무대를 만들어 놓고 노래를 불렀는데 녹두꽃을 불렀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그걸 기억할 정도로 너무 노래를 그때 잘했어요 그분은. 그리고 또 예, 고대 출신에 제가 노래 잘하는 전설 같은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치환 선배나 신해철은 장단포인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은 큰일 났다 지금. 자 이제 예. 방송 나갑니다. 젊었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득음을 해요. 득음. 그럼 그 득음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뭐냐? 경쟁이죠 사실. 경쟁 속에서 자기를 위한 투자들을 하고 예. 그 가운데서 일정한 경지에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Here I Stand For You라고 하는 신해철의 노래를 들었을 때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렇죠. 그 친구가 고음이 안 나왔던 친구란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계속 노래들이 재즈 카페 이런 것만 들어와도 위스키 블렌드 블루즈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위스키 블렌드, 블루진 블루즈, 하이즈 걸라 피자 이렇게 중저음을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인데 예. 어느 날 샤우팅을 하는데 끝내주죠. 나 노래방 가서 되게 자주 부르거든. 그거. 나는 귀를 의심했었어 진짜. 오케이. 히어라이 스테이프이 됩니다. 예. 근데 뭐 귀가 되게 편한 건 아니고요. 예. 뭐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꾸준히 한 길을 한 우물을 파고 자기한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뭐 예술이든 뭐든 저는 그때 이제 결국 연극을 계속 하려고 했었던 때였지만 하여튼 성취를 하지 근데 못한다. 환경이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최소한 예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자기 길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만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 뭐 한 3, 4년 정도는 전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이런 게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극심한 비링빈 부익부의 그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게 저는 제대로 된 문화예술 정책 못 봤어요. 그죠? 지금의 문화예술 정책은 없지. 자기 친구 밀어주기 자기 친구 밀어주기. 그 다음에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 돈 벌게 해주기 이게 정책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학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저도 잘하는 친구거든요. 저보다 예. 한 1년 후배고 기획 쪽으로 이제 서로가 같이 나름대로 이름을 좀 냈다고 하는 친구인데 심지어 그 친구는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운동권 출신이 변하면 왜 그렇게 변하지 몰라. 다 독하게 변하죠. 제가 예전에 92년도에 그 어디냐 민중당 예. 그때 이제 그 나도 민중당에서 포스터 붙이고 오라고 그랬는데. 해가지고 갔어요 저 그냥. 근데 장기표 선생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선배가 끌고 와서 갔어요. 장기표 선생 없어. 우리 꿀탕 쓴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김문수입니다. 그 김문수가 이 김문수야. 내가 알고 있었던 원래 이민도 했던 그 김문수야 이 김문수야? 그랬더니 예 제가 접니다. 그래서 왜 압수를 했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짠했지. 와 이게 내가 김문수를 만났다. 내가 진짜 근데 지금 만나서 악수하면 어떨 것 같아? 아이고 손 짜라오지. 사람 변하면 죽고요. 예, 변하면 안 돼요. 저희 대학로에 있는 그 친구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 박근혜 캠프 2012년에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더니 지금 그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극장에 돈을 몰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 친구가 올해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는데 예. 그 친구가 나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예. 그게 젊어? 야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젊은 예술가상도 못 받는 거야? 글쎄 말이에요. 네. 머리가 나는- 커서 그래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 큰 예술가상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거 이렇게 있었어요. 젊은 예술가상을 그 친구를 주기 위해서 40세라는 규정도 없어요. 없애고 그 밀어주는 거죠. 줘요.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치사하고 정말. 그 올해 젊은 예술가상 같이 받은 사람이 조성진. 쇼핑 콘쿠르에서 1등한 조성진과 그 친구가 나란히 받는 거야. 동급으로. 우와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야.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거. 가슴이 아파요. 나 어제 대종상 보면서 완전 기절할 뻔했잖아. 대종상 보셨습니까? 대종상 네. 국제시장이 10개 부분 받아갔죠? 그 시간에 저. 근데 그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잠깐만.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잠깐만.
서로 경쟁. 일단 한 번만. 예. 자, 국제시장이 10개를 받았는데 네. 왜 국제시장한테 10개를 줄 수밖에 없었을까? 참석을 안 했는데. 예? 참석을 안 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 전에 광희한테 15개 줬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에 10개를 줘야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복당할 텐데. 그치. 광희한테 15개 줬는데 네. 국제시장한테 10개 저는 줘야 10개는 줘야지. 왜? 그 위에서 좋아하시잖아요. 팬이잖아요. 예. 국제시장 보면서 오죽했으면 국무회의에 국제시장에 태극기 보면서 가서 손 그렇지. 올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예. 예. 국무회의에. 이게 어제 정적인 자리가 아니라. 상 받는 사람도 쑥스러 받아. 네, 그래 쑥스럽지. 10개씩이나 가져가니까. 제가 그 시간에 KBS 라디오를 했어요. 예. 라디오를 하고 나오면 이제 그 스타들 막 와가지고 애들 막 소리 지르고 그렇죠. 사진 찍고 난리가 나는데 네. 딱 KBS 라디오 딱 마치고 나오는데 조용히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레드카펫 없었어요. 예? 저 뒤쪽에 뭐 만들어 놓긴 했는데 쑥스러운가 봐. 와가지고 싹 빠져서 들어가. 레드카펫 하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 TV를 보니까 뭐 몇 스타들이 오긴 오던데. 그러니까 몇 명이 그랬는데 사람들도 없었고 진짜 언론사들이 가가지고 막 왜 여배우들 드레스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러고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거 막 보려고 막 사진 찍고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튼 박근혜 정권의 문화정책이나 대중문화정책이나 이 모든 부분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거 언론이 살아있으면은 이렇게 못할 텐데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TV가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조합원들께서 주신 이런 얘기 좀 나눠보고 싶다 그런 얘기 좀 더 진행을 해보죠. 지금 시간이 좀 그렇게 한데 예. 이미 장기하는 전생에 그 나라를 구한 거죠. 그런 그렇죠. 생각하고 제 벨소리하고 컬러링이 다 아이유 노래인데 자 아까 옵더 레인보우님이 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취미 얘기했으면 좋겠대. 우리 조합원님들의 취미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옵더 레인보우님이 이 여행과 영화가 취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옵더 레인보우님. 예. 반갑습니다. 여행도 좋아하시고 영화도 좋아하시고. 영화 많이 보시는데. 예. 그 가장 인상적인 영화는 어떤 게 있었죠?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는 글쎄 지난주에 본 거 같네요. 네, 지난주 어떤 거 보셨어요? 저기 제가 영화 동호회를 예. 한 예전에 PC 통신 시절 와. 그때 하이텔 했어요. 네, 뭐 이제 이럴 때 그 영퀴방 이런 데서 혹시 활동하셨던 분 아니세요? 지금도 아마 거기 한 번 모이면 아마 한 거의 20명 가까이 오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좀 괴로운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저기 예. 질문을 우리 조합원님들 마이크 주면 안 놓으시려고. 예. 지난주에 저 어둠의 사제들 어둠의 사제들? 예. 그게 뭐 기록을 깼다고 강동원하고 또 김윤석 씨하고 나오고. 검은 사제들 아니에요? 검은 사제들. 검은 사제들 그렇죠. 검은 사제들, 예. 방패는 스님들, 그렇죠. 칼은 목사님들 그거 아닌가? 그걸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괜히 기분 자꾸 이런 걸 하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자제시키느라고 예. 정말 힘듭니다. 예. 근데 검은 사제들 왜 좋으셨어요? 아니 뭐 예전에 아주 진짜 어려서 봤던 그 엑소시스트가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예, 그런 이미지가 항상 있어요. 영화든 그 문화상품들은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영화를 나름대로 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강동원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잘생겼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 그거 보면 화나잖아.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위대해요. 저는 유일하게 위로받는 거는 예. 그 우리 성수형보다 머리가 작다는 거. 예. 그거 그렇지만 머리가 더 벗겨졌다는 거. 이렇게 디스하시네. 예. 저기 우리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취미 얘기를 갖다가 좀 더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초대 손님 모시고 같이 얘기를 같이. 자, 우리 정찬호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얼짱들 시대의 참 조합원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예. 김성수 평론가가 진짜 제 선배인 줄 알았어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 후배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안치환 뭐 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내 후배네. 예. 네, 안치환하고 동갑이고. 아 그렇죠. 네. 아 저희 우리 구면 아니신가요? 후배네요. 예. 저희 마포에 있을 때. 마포문화재단에서 일하셨고 예. 저희 의원회관에도 한번 오셨었죠. 그렇죠. 묘령의 여인과 함께. 그랬었죠. 네. 묘령의 여인 이거 방송 나간다. 그렇습니다. 좋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간 이유가 제가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나갈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정 의원님께 아니 저 해고 나간 거 억울합니다 이렇게 네. 읍소를 하려고 갔었잖아요 그때. 읍소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상당히 당당한 태도였어요. 예. 아니 저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네. 예.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 그때의 인상은 와 정청래 의원께서 굉장히 참 이렇게 친근한 그런 면모도 있으시지만 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의원회관에서 뵈니까 의원님 같이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뭐 자기 나하고 하는데 그럼. 아니 표정은 항상 칼이 있어요. 카리스마. 예. 미치겠다 이거. 양쪽에서 이러면 나 진짜 어떻게 진행을 하지? 그냥 아니, 진행하시죠. 제가 좀 앉아 있으면서 예. 예. 그 초청받은 주제하고 좀 다른 얘기는 내가 꼭 하나 해야 되겠어요. 예. 네, 괜찮습니다. 문화 정책에 예, 대해서. 예. 제가 17대 국회 초선 때 문화관광위원회 하면서 문화 정책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한류라는 말. 한류. 네, 그 누가 만든 말인지 아세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자마자 예. 문화정책의 활성화, 진흥책을 연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김한길 장관한테 오더를 줬답니다. 아. 그래서 기존의 문화정책의 예산에 지원했던 것 거의 3배를 쏟아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활성화를 시키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그 한류라는 말은 김한길 장관이 주어를 했고 그래서 김 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문화정책 한류를 용성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냐 이렇게 연구를 해라. 그래서 첫 번째가 가위질하지 않는 겁니다. 가위질, 네, 검열. 네. 그래서 JSA라는 영화가 그렇게서 나왔죠. 그래서 이 문화정책의 첫 번째 1장 1절의 말씀은 가위질하지 마라. 가위질하지 마.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런 거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 소위 말하는 문화 컨텐츠 산업의 중흥기로 이어지죠. 이게 대표적인 게임이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e스포츠를 발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회장을 했었죠. 와.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2004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이미 드라마, 음반, 영화를 팔아서 벌어들인 수입의 4배를 온라인 게임이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지금 뭐 야구단도 창설하고 게임 회사 이렇게 됐죠. 근데 그것이 급전직하 폭삭 망하는 계기가 뭐냐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소위 말하는 가위질을 시작한 거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러면서 우리 문화산업도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지금 실험하고 있다. 네. 이상 박수로서 마치도록 저는 일단 설명에서 많이 느끼는데 이제 그때 노무현 정권 때와 이명박 정권 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노무현 정권 때는 4사람을 심더라도 좀 그래도 귀가 열려 있는 4사람을 심었어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얘기들을 그래도 들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제일 놀라는 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요직들이 다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들이 어쩜 그렇게 낙하산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빨아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짱이라도 하나 하려면 열심히 빨아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자들한테. 아니 도올 선생이 아. 문화일보 대기자 하면서 네. 청와대에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권 1주년 기념으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편이 욕하는 게 제일 괴롭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매체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엄청 공격했고 그렇죠. 또 조중동 보수적 언론에서 엄청 공격했는데 조중동이 공격하는 것은 그러려니 했는데
우리 진영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데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격하는 것이 제일 나를 힘들게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 편조차 좋자. 자유롭게 비판.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은 거잖아요. 원래.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토론을 했는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기본인데다가 밥줄 전략이죠. 예. 밥줄 끊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KBS에서 이번에 그 모대영 사장 취임했잖아요. 예, 모든 사람. 노조에서 파업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하게 지금 됐는데 지난번 사장 때 파업했을 때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조합원들이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파업을 하면. 그래서 뭐 개인 지도도 하고 이렇게 개인 알바도 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처럼 돼서 이번에는 상당히 주저주저하고 그런 또 원인이라고 제가 KBS한테 어떤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밥줄 끊는 전략.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미 끊겨 있는 사람 있잖아요. 끊겨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은 편을 못 나가요. 아니 근데 얼굴 보니까 끊긴 얼굴은 아닌데. 우리 저기 평론가들 있지 않습니까? 저 얼마 전에 그 황모시기 하라는 이제 그 평론가가 그 위수령 운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 옆에 전 신지호 의원이 테이저건으로 조져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론가들도 사실 나가서 센 발언으로 이게 주목받지 않으면은 아예 센 발언으로 주목받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공격하다 보면 저희 밥줄 끊겨요 실제로 안 불러요. 그래서 조심조심한 자기 검열이 있거든요. 거기서의 센 발언이라는 건 청와대를 향한 센 발언이죠. 그치. 충성의 센 발언. 근데 그거거나 아니면 정청대를 심하게 조지거나 이런 거죠. 예. 저는 아무나 안 줘줘요. 그런데 진짜 정청래 의원님께 제가 어떤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었냐면 순결한 혀. 순결한 혀. 너무 순결해서 통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자유로운 형. 예, 순결해. 굉장히 순결해. 저는 나는 그 온갖 그 억압과 검열의 눈초리에도 나는 꿋꿋이 내 얘기를 하겠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런 것 때문에 말을 못하면 일단 못 견뎌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래서 그냥 합니다 얘기를. 자, 순결한 혀. 정청래 의원님 주제로 돌아가서요. 아니 근데 나하고 전용동 종편하고 생각이 차이가 크더라고. 어떻게요? 거기서 나한테 뭐 막말 정치나 계속 공격해요. 그렇죠. 예. 근데 나는 그냥 막 말을 할 뿐이야. 말할 뿐이야. 근데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 예. 그런데. 근데 그렇게 막 말을 하는 분들은 그쪽에 더 많던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쪽 새누리당 진영들에 더 많은데 아, 거기는 거기는- 막말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거기는 막 말을 하면서 중간에 네. 깨야 돼. 네. 막 심한 말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 말을 할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정말 순결한 혀와 만나고 있는 예. 거예요. 자랑스럽게.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결한 혀 정청래 의원님. 다음에 진짜 정권 교체 가능해요? 걱정돼 죽겠어. 정권 교체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예.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처음 한 얘기 같은데 문재인, 문제. 안철수, 안철수. 뭐 싫어하지만 좀 들어주세요. 예. 박원순 강원순. 이 경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리고 그 중에 1등은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 2등, 3등, 4등은 공동 선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정권 교체 가능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 문안박 연대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문안박뿐만 아니라 네.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경선에 많이 나와야 되고요. 네. 1등이 후보가 되고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분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각자 지역을 맡아서 네. 분야를 맡아서 뛰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단 연대 혹은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네. 잘 알아들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어떤 네.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안 돼 그런 방식으로 가자라고 원하는 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주주의 세력인데 거기에 레코드만 튀는 것처럼 튀면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은 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경선하자 이거는 아주 명분이 있는 얘기인데 네. 경선이 아니, 어차피 명분이 아니라 어차피 돼 있어요. 그렇지 경선을 해야 네. 되는데 경선이 공정한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싸우는 그거 갖고 싸운 거 있잖아요 지금 자, 사실. 결국 우리가 2,774m의 백두산 정상을 올라가요. 올라가는 네. 과정에서는 뭐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기도 하고 예. 가시에 찔려서 손바닥에 피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기도 하지만 결국 가게 돼 있어요. 네. 네. 2017년 12월 19일 날은 정해져 있는 날짜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 몇 달 전에 경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이 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일비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맨날 속이 상해서 그래요. 속상하면 술 몇 잔 드시고 술 자야 돼요. 근데 이런 데에서 해결책이 나오네. 지금 그런 길로 이제 갈 때 너무 이제 정말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아니 굉장히- 이게 네. 중간중간에 괴로움을 잊게 하는 처방전이에요. 어쨌든 이 총선에 대한 대비서부터 네. 이렇게 마치 벽돌을 잘 쌓아 올리듯이 쌓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총선에 대한 어떤 준비랄지 네. 지금 현재 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랄지 이런 걸 보면 네. 그렇게 경선으로 다 같이 화목하게 해서 네. 뭐 거기서 누군가 뽑아갖고 다 공동 손대면 되고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돼요. 왜냐면 이 개인 대 개인의 감정 싸움은 참 풀기 어려운 싸움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의 세력 대 세력, 무슨 뭐 정파 대 정파 이것은요 정치적으로 또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개인의 감정 싸움이 아니거든요. 혹시 지금 진보 진영이라고 모여 있는 그쪽과의 어떤 연대랄지 네. 공동 보조 뭐 이런 네. 것들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뭐 총선 때부터 하자 아니다 대선 때 하자 뭐 이런 약간 입장 차이는 현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총선 때는 각자 실력대로 한번 뛰어보자 하는 쪽에 저는 좀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그리고 결과 표를 가지고 대선 때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예를 들면 나눌 것인가 그리고 나눠서 합칠 것인가 이게 보면 17대 추선 때 내가 민주노동당들은 워낙 그런 얘기 했어요. 섀도우 캐비넷을 미리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의당을 굳이 얘기한다면 뭐 정의당은 어느 장관직에 참여를 한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공동의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 뭐 이런 것도 한번 도입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치열하게 경선에 한 명이 뽑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야당이 뽑혔어요. 그리고 경선을 또 한 번 결선 투표를 하는 거죠. 야, 그거 획기적인데?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서 이기는 팀과 지는 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지는 팀 같은 경우는 국내 내치에 관련된 이런 장관직 이런 것을 좀 담당하고 나머지는 뭐 이기는 팀이 하자. 근데 이게 소위 이제 결선 투표제인데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세나 네. 지금 뭐 국회의원 석수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동등하게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네. 그리고 그것도 당원들 대상으로 결선 투표하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디테일을 제가 지금 뭐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때 이제 성적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총선 때 성적표를 받아보고 거기에 맞게 또 다시 플랜을 짜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 현재의 판대로라면 네. 룰도 그렇고 네. 그 진보 진영이라고 세칭 모여 있는 그 팀들이 굉장히 불리한 네. 그런 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에서 실력대로 붙자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그거는 그 대선 이후에도 네. 그쪽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네. 형이 사실 형이 갖고 있는 것들과 동생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제 세상동의 동생들을 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1대1로 붙는 거였거든요. 네. 1대1로 붙으면 내가 다 이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실력대로 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때 그때는 색깔이 전혀 다른 DJP 연합을 했잖아요. 예. 그 엄청난 비난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했으니까 집권을 한 거 그렇죠.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JP 쪽에 나눠줬죠. 국무총리를 주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뭐 어떤 그림일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전혀 색깔이 다른 세력과 해서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우리 5,000년 반만년 역사 중에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JP랑 손잡은 거에 대한 비난보다는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2012년 때는 거의 뭐 진보진영이 이정희로 사퇴하면서 1대1 붙은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빼고 우리 다 한번 모여보자. 그것이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한 일이라면 뭐 예를 들면 그 세력이 8대2라도 우리 그럼 6대4로 나누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먼저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야당이 그 야권이 얼마나 현재의 새누리당 그러니까 현재 여권에 대비해서 잘 싸우는가. 아시겠지만 유신 때는 정말 야당 의원들은 소수였고 그 소수 중에서도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하는 인간들도 있었거든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몰라.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그때 낮에는 나도 안 봐서 모르겠어요. 네,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했던 사람이 그때 지금 나오는 이철승이라고 하고 맞아요. 막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얼마나 똘똘 잘 싸우는가의 문제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127석입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의석수거든요. 근데 잘 못 싸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저 청와대 찾아봤는데 의원의 순결한 혀가 지금 속에서 순결한 한번 기대해 보세요. 순결한 혀. Anyway,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겠습니다. 예, 저도 답답합니다. 이 지경이 되면 예전 김대중 또 YS 시절의 야당 같은 경우는 정권 퇴진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근데 지금은 집회장에서만 나오고 또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을 폭력 가격 시위로 몰아가는 예.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야당이 지금 전혀 입술의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저는 자인합니다. 그리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7대 초선 때를 보면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7대 초선 때. 예. 지금 19대 재선이 돼서 서 있는 위치가 똑같아요. 그때 17대보다 조중동으로부터 공격받는 양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서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화살을 분산해서 맞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거의 뭐 혼자 맞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내가 더 왼쪽으로 가 있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맨 왼쪽이네? 뭐 그런 이런 상황이 되버린. 제가 예전에 한 영화관에서 평론가들이 쫙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쫙 서가지고 인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최영일 평론가가 막 자리를 배치를 막 해. 네. 그래서 저를 제일 왼쪽에 두더라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저쪽서부터 극좌하고 이쪽으로 오면서 우라고 그렇게 농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극좌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왼쪽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렇구나. 난 그분이야? 근데 사회가 건강하려면은 네. 오른쪽과 왼쪽의 그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합리적으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의원님들은 술자리에서 대화 잘 하시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대화를 하시나요? 잘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뭐 화기애애. 아니, 화기애애. 저도 사실 이제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정청래는 친노냐, 뭐 비노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홀로? 홀로인 듯이 보여요. 네. 당연히 이렇게 보면. 네. 근데 1대1 관계는 다 잘 갔습니다. 네. 근데 무슨 의원총회를 하거나 무슨 뭘 결정할 때 보면 좀 생각들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제가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의외로. 어떻게요? 그쪽 주장도 일리가 있고 이쪽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여기 공통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따릅니까 그런 의원님들이? 워낙 명쾌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릴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 얼마 전에 그 시정연설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떤 작전을 구사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강론을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무슨 코미디 같기도 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올 때 이렇게 앉아 있느냐, 이렇게 서 있느냐, 아니면 서서 박수까지 치느냐. 피켓을 드느냐. 이 사안을 가지고 네. 그 세 가지. 굉장히 싸웁니다. 그리고 의기투일이 안 돼. 네.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안 됐다 치고. 치고 자, 근데 국정교과서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네. 근데 대통령이 입장이 있는데 또 떠드는 것도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달라요. 네.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떠들면 공격당하니까 막 떠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말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침묵 시위의 개념으로 우리는 삼자. 네. 오케이. 네. 자 근데 침묵 시위만 하면 좀 거시기하다. 네. 그래서 국정교과서 반대. 네. 앞에 붙이고. 컴퓨터 붙이자. 네. 이렇게 이제 대충 합의가 됐어요. 네. 그랬더니 국정교과서 반대 이것만 붙이면 너무 정치적이니까 네. 우리 그러면 민심을 살피는 차원에서 네. 민생 우선 이것도 붙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로 통일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밀하게 자유로운 혀를 움직였죠. 예, 순결하며. 순결하며. 순결한 혀를 움직였죠. 자 이렇게 하자. 대통령이 입장 퇴장할 때 앉아 있고 서 있고 방금 새 안은 정리가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맡기자. 그렇죠. 만장일치잖아 이거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네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사람 쓰고 앉고 싶은 거 앉고 박수 치려고 치고 앉고 맞추고 예. 됐잖아요 그럼 정리가. 예. 다만 지도부는 서 있는 게 좋겠다. 네. 실제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냥 서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대신 국정교과서 갖고 와가지고 공부하는 자가 됐어요. 교과서 들고 읽고 쳐다보니까 실제로 했어요. 네.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랬어요. 항의 차원에서 근데 언론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언론에 그 사진이 사진은 나왔어요. 사진만. 근데 저는 그냥 그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늦게 들어갔다가 일찍 나왔거든요. 아.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하고 대신 컴퓨터 모니터 앞에 국정교과서 반대 이것만 붙이자는 사람도 있지만 또 민생우선도 붙이자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또 의견이 갈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저다 두 개 콜 같이 붙이자. 네.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날 모처럼 대통령이 입장 퇴장할 때 되면 옛날에 새누리당도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면 서서 박수 치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눈 감고 있는 사람, 그쪽도 그랬어.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입장할 때는 자유의지, 그리고 우리가 말 안 하는 것은 침묵 시비, 그 개념, 그리고 모니터에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국정교과서 반대, 민생우선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한 사람이 접니다. 예. 거기보다 조정력이 있어. 네. 거기보다. 전 진짜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서 막 파파이스 보면서 진짜 대단한 깔때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깔때기가 대단하시나. 아니 이거를 깔때기라고 보는 그 우파적 시각이 있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진보적 입장도 있어요. 네, 저는 노블했다고 있어요. 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요. 비춰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그 보도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 정정래 의원의 어떤 제안이라든가 네. 뭐 어떤 견해가 좀 그래도 진보적인 쪽인가요? 사실은 17대 초선 때 더 진보적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낸 법안에 거의 다 소명했어요 제가. 근데 19대 들어서는 좀 덜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대가 더 진보적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진보적인 것처럼 비춰지지 않은 이유는 그룹핑이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20-30명 의원들 속에 있으니까 단지 조선일보하고만 싸우는 게 딱 도드라졌었는데 지금 보면 없어 어디 갔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으나 어쨌든 그것을 순망치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진보당도 없어지고 통합진보당의 해체를 왜 수수방관 했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통합진보당이 없어질 때도 뭐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난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당신과 끝까지 싸우겠다. 볼테르였나 그랬어? 네? 아 볼테르 맞다. 뭐 볼테르.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통합진보당의 정치 노선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입을 막는 것을 반대한다. 예.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할 권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 아니 그걸로 당론을 그렇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입장을 발표했어요. 근데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일베에서 정청래는 북한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은 뭐 그냥 가볍게 그렇죠. 웃고 말았지만 예.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느 누구의 주장이라도 다 할 수 있고 예. 그렇죠. 그 말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벌을 받으면 되고 그렇죠. 또 그 말을 해서 다음 총선에 떨어지면 그렇게 또 책임을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사실 선거에서 그분들은 만약 이번 총선까지 있었다고 해도 네. 사실상 다 떨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국민들이 아 이건 좀 아니다 하고 판단해서 그냥 낙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낙선될 수도 있고 당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국가 권력 기구가 나서서 강제로 해산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안 좋은 그런 양태로 벌어진 폭력 현상이죠. 그렇죠. 그 나실 때나 있었던. 근데 이렇게 얘기만 해도 굉장히 진보적이야 내가.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뭐가 진보적이냐고. 아니 그때 우리 정치를 그때 얘기하는 당시에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그 나치 때에 그 당을 해체시켰던 그 네. 예를 들면서 네. 나치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네. 얘기했는데 갑자기 종편에서 와 들고 일어나면서 어떻게 나치랑 비교를 하느냐 그런데 하는 짓들을 보면 나치랑 비슷해요. 지금 현 정권.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순결한 여가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예. 생각해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나는 공산주의자였다. 나치가 나를 잡아갔을 때 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예. 나는 사회주의자였다. 나치가 나를 잡아갔을 때 옆에서 아무런 항변도 없었다. 나는 조합원이었다. 나치가 나를 잡아갔을 때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예. 않았다. 나는 계속 민주주의자였다. 해보세요. 예. 나를 잡아갔을 때 나를 위해서 방어해줄 사람이. 방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 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냥 국민이에요. 근데 이미 대변할 사람들 다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기든 하나하나 껍질 벗기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남아있는 차익진 중심의 그 고갱이가 없어질 때는 그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지금 사실은 그래서 언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편파적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인데 이 대한민국의 언론 문제 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제일 앞에 싸우시고 근데 우리 국민들 이 방송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원래는 문화일보랑 먼저 그렇게 싸우셨었죠. 원래는 다 싸웠어요. 네, 다 싸웠는데 이게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티조선 운동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국회에 진출을 했고 종편을 금지하는 신문법을 제가 제정을 했고 네. 그리고 신문사가 몇 부를 찍는지 광고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잖아요. 공개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종편이 탄생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저를 총선 때 보복을 했죠. 조선일보 문화일보에서. 그렇죠. 제가 떨어졌죠. 예. 그리고 나서 KBS 정현주 사장 쫓아내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언론 장악 시나리오에 의해서 미디어 악법 날치기를 했죠. 예. 그 미디어 악법 날치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2004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신문법을 찢는 과정이었어요. 네. 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신문고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종편은 틀렸고 그 나오는 게 조중동 종편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10여 년의 지난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보고 왜 종편을 출연하지 않느냐. 근데 원래는 당론으로 종편을 출연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풀렸어요. 예. 좋다 그러면 종편에 출연하는 것도 개별 의원들의 자유다. 출연하지 않는 것은 내 자유다. 그래요. 예. 근데 정청래는 왜 MBN은 또 출연하면서 다른 데는 출연 안 하냐고 조중동 종편 PD 작가들이 엄청나게 전화 오고. 항의성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라 할까 읍소? 부탁, 읍소 이런 읍소. 거에 출연해 달라고. 예.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대답하죠. 내 맘이야. MBN만 나가고 왜 자기들 안 나오지? 내 맘이야. 왜냐면 MBN은 그때 종편 그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보도 채널로 있었던 그런 거죠. 건데 진짜 저는 대학생 때 대한민국이 잘 가려면 두 개의 영역이 정말 깨끗해져야 된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언론하고 교육 분야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서면 나라가 제대로 서고 교육이 제대로 서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서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은 10년 전보다 더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훨씬 안 좋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해서 금요일날 거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 특히 사학들이 악의 온상이에요 사실. 그 악의 온상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냐면요 김철원 교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한국 기독교 교회 학교 연합회 사무국장이야. 사학법 개정을 그 사학법을 개정해서 사학재단에 그 감시할 수 있는 이사 1명 집어넣는 거 혹은 뭐 전체 12명 있다면 3명 집어넣는 걸 막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거 자기 아들 교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뭐 국정화 있을 때 깔때기를 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사학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더럽히고 계속 교육을 경쟁시켜서 개천에서 용이 못 나게 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금수저문 자식들을 계속적으로 그 안쪽에 집어넣어서 이론적인 부분을 갖다가 마치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주장, 논술학원에서는 한 30 정도 못 받는 주장들을 하는데도 그것이 옳은 얘기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막 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의원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네. 계속 여쭤볼게요. 이제 국정화 교과서 뭐에 돼봤자 1년도 못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이들 교육의 문제예요. 제가 아이 아빠로서 새 아이의 아빠로서 앞으로 이 사회에 장가 갔어요? 천사가 있었습니다. 대회 천사가. 성공했네. 예, 천사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예. 건져줬어요 저는. 그 천사가 지금 아이 셋을 세상은 키우고 있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 의로운 천사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마눌님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예. 어쨌든 아이 셋을 키우는 아빠로서 지금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저절로 컸어요. 저절로 컸어요. 도저히 저도 뭐 아니 저 교육계에도 좀 있으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절로 컸다고 어떻게? 예. 아이 이 시대에 사는 아빠 엄마들로서 아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아이는 제가 이제 이것도 제가 전문 분야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느 네. 분야가 전문 분야 아니겠어요? 제가 대한민국 중요한 문제 연구소 중문연 소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중요한 문제는 제가 다 연구해요. 예. 아이는 잘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잘 키워야 돼요. 예. 근데 잘 키우려면 어떻게 잘 키우는지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요. 아이는 그 끊임없이 인내하는 부모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보게 만드는 것. 네. 그러니까 성질 급하다고 양치하는 거 애들 막 흘리고 그러잖아요. 뺏어가지고 엄마 시켜주거든요. 이게 예. 아이 교육을 망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원칙은 아이가 서툴러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냅둬라 이거잖아요. 냅둬라 이거예요. 냅둬라. 냅둬라.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을 한라에서 백두까지 막 이렇게 큰 이름을 막 짓거든요. 네. 이거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 아빠들이, 엄마들이.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해라. 저희 누나가 애들을 잘 키웠어요. 둘 다 아들 둘인데 저희 누나가 했던 게 방식이 뭐냐면 그냥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종점부터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버스에 타가지고 애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엄마 저건 뭐야? 그럼 저건 슈퍼인데 저기는 물건을 사는 곳이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요. 저건 뭐야? 저건 교회인데 뭐 가서 기도하는 곳이야. 그래서 그 버스를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고 가면서 그걸 계속 설명해 주는데 다른 버스를 계속 탔답니다. 예. 그러면 엄마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승부가 납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3학년 넘어가잖아요. 이제 대화를 엄마 아빠랑 하는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저희 집도 엄마랑만 대화하고 저랑은 대화를 아직 하는 줄을 몰라요. 예, 저처럼 살지 않으면 돼요. 아니 방금 전에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도 직접 체험한 전문가가 있고 아하. 반성하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반영 전문가가 있고 예. 말은 잘하는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6학년 때까지 일기 쓰거든요. 중학교는 일기 안 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엄마 아빠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기 쓰는 것을 훔쳐보지 말되 일기를 쓰라고
온갖 감언시설을 통해서 그렇죠. 일기를 쓰게 만들어라. 예. 중3까지. 그러면 그 애는 미래가 창대하리라.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교육을 대처할까 이런 거 아니 좀 근데 요게 이제 듣고 싶었는데. 기본이 돼서 이거 기본이고. 그럼 기본이 중요한 되고요. 거잖아. 그 이런 것이 밑바탕이 돼야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고 국정교과서가 왜 잘못됐는지 아. 그거 금방 알아요 애들이. 아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면 강화문에 나온 아이들 보세요. 고등학교 아이들 정말 똑똑한 아이들인데 네. 요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일기 쓰는 아이들이에요. 아. 그 일기장 안에 매일 자기 의견과 주장, 사색, 관찰 이런 좋은 선한 마음이 이렇게 다 들어있거든요. 협동심 뭐 이런 거.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 대부분 일기 쓰는 애들일 거예요. 애들이. 옳은 정신을 밝혀낸 애들. 예. 네. 아니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똑바로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있어요. 국어 선생님 그렇습니다. 국어를 잘해 사실 기본으로. 그래서 그 옛날 예.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일기를 썼어요 진짜. 와. 그 일기장을 가지고 있어. 아니 그거는 화제가. 이번에 거침을 지원청에 그대로 스캔 떠가지고 올려놨어. 와. 근데 1979년 10월 27일 날 일기장이 있어. 예. 내 책에 공개했어. 79년 10월 26일 날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79년 10월 27일 일기장에 일기장이 있어. 뭐라고 써 있어요? 민족의 태양 위대한 대통령이 서하셨다. 중앙정보부장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나도 울다. 그래서 다 물었어요. 대통령님 고이 가소서. 이렇게 반응법이 아니라. 네? 반응법이 진짜 아니라. 진심으로. 일기를 써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 일기장을 제 책에 스캔 넣어서 올려놨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그랬으면 예. 욕하려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 가지고 예. 순진하다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국정교과서의 피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무비판적인 교육을 받다가 대학 가서 광주에 가서 마을동부에서 가서 완벽하게 깼어요. 네. 그러니까 다행이야 그래도.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반공투사였습니다. 아니 뭐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지. 네, 인정합니다. 네. 저는 심했어요. 아 시원하셨어요? 한국 웅변 대회도 나가고, 저는 물질도 나가고, 멋지다 공산다 이거 있잖아요. 저도 제가 진짜 앞장섰어. 거기도 상 받았었는데 저도. 그래서 저는 상 받았는데. 제가 주로 반공 때문에 말이 이렇게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반공에서 반골로 바뀌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군대에 제가 입대를 했더니만 네. 그때의 사단장님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부대로 오셨는데 네. 전국 웅변협회 부의장이었어. 어. 2달에 한 번씩 웅변대를 여네요. 예. 제가 2달에 한 번씩 토상민 같이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예, 관심이 없고요. 그 방공 웅변대 아닙니까? 우리 저는요, 이 정청래 의원께 그 조합원들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저 그 마이크를 돌려서 한두 개의 질문 정도는 좀 받아주셨으면. 우리 조합원님, 우리 아무리 조합원님들 뻘쭘한 질문이라도 네. 좀 받아주셨으면. 껄끄러운 거 위주로 해주세요. 예. 저-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받은 질문 있잖아요. 장기화와 아이유가 진짜 사귀는 게 맞냐? 아, 이런 질문들. 그런 거 정말 안 떠들어봐요.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 정치인 의원님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한번 표시를 해주십시오. 네, 들어서. 손 들어주시고 이럴 때 질문이 없으면 상당히 뻘쭘하죠. 뻘쭘하죠. 네. 네. 없군요. 없네요. 예. 예. 빨리 끝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아니, 알고 왜냐면 계시잖아요. 깔때기. 제가 너무 많은 곳에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다른 데서 안 한 얘기 주로 했어요. 맞아요. 네. 예. 그 일기 얘기 이런 것들은 사뭇 이제 충격적일 수도 있겠죠. 충격적이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자, 우리 많이 저- 기다리시니까. 마무리로 제가 예. 그러면 아니 그럼 드리면서- 질문 없으면 우리 보장한테 시킬까? 아이, 별장에 네, 질문. 질문 마이크 좀 주세요. 예.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주승용 의원이랑 네. 조경태 둘 중에서 어느 분이 더 좋습니까? 저요? 네. 자, 진짜 껄끄럽네 이거. 주승용 조경태랑 아니, 동규 형규 아빠 정말 제가 묻고 싶었던 거예요. 야, 야, 내 입장을 멋지다. 누가 더 좋으냐야 누가 더 싫으냐야. 누가 더 좋으냐? 누가 더 좋으냐. 차마 싫으냐를 못했어. 포지티브한 예. 퀘스천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주승용 의원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이유가 뭘까요? 더 착해요. 착해요? 알고 보면 그 착한 분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 놀려먹으려고 한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저희 큰 처남, 소리 야. 처남하고 고등학교 동기 아주 친한 사이예요. 예. 그래서 평소에도 형님 해요. 예. 하는데 날 있기 이전에 예. 또 나 안 할 거야 하고 안 나온 적도 몇 번 있어요. 예. 최고위원. 그래서 내가 형님 그럼 되겠어 하고 이제 같이 갑시다 하고 예. 또 앉혀놓고 이런 적도 있어요. 앉혀놓고 거기다 대고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앉혀놓고 거기다 대고 놀려먹으려고 그런 거야 예. 사실은. 그래서 그때 표정은 놀리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의원님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아니 근데 저는 안 웃으면 무섭대요. 그러니까요. 표정이 굉장히 무서워. 눈꺼 뻑뻑. 공개, 공정, 공평 딱 이렇게 썼어요. 네. 공 쓰고 밑에 뭐쓰지? 갈자 생각나고 네. 갈.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공익적 일간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을 막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공익적 일간. 공익적 일간의 준말이 공간입니까? 그렇지. 공적 일갈. 그렇죠. 순결한 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공간의 정의를. 네. 그런데 대답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어떤 이런 질문 너무 좋다. 네, 저 예, 뒤에 저 뒤에. 뒤에. 예.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그리고 예. 주순용 최고위원은 제 팟캐스트에 한번 출연시키려고 아 예. 둘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예. 네, 저기 저 권은희 의원 보면은 그 예. 김한길을 하고 또 안철수 그분이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네. 네. 그거 봤을 때 그런 파가 있는 건지. 아. 그리고 또 옆에 자꾸 이렇게 보니까 그 느낌은 어떠신지 제 생각은 약간 권은희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보시는 거예요. 네. 권은희 그런 의원은 파가 같이 아. 있는 건지. 예, 새정치민주연합회. 예. 알겠습니다. 권은희 의원에 대한 이성적 감정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국정특위 할 때 그때 증인으로 출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송파경찰 수사관 예, 때. 그렇죠. 근데 그때 굉장히 차분하고 예.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자기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이 될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속으로 이것도 최초 공개입니다. 제 속으로 20대 총선 때 비례대표 하면 좋겠다. 예. 아니 근데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정치평론가들이 네,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건 좀 그렇다. 왜냐면 그야말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네. 실제로 그 당사자들을 공격하라고 하는 걸로 보이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숨에 기다렸다가 20대에 비례대표나 네.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키는 거냐 이게. 어느 갑자기 이렇게 공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당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한테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지금 기소까지 되고 뭐 역풍을 맞았죠. 역풍을 맞는 이런 상황이고 또 중간에 또 어떤 분이 뭐 광주의 딸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예. 또 반감을 시켰고 스스로 그런 일이 있었죠. Anyway, 근데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좀 뻘쭘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그래도 먼저 들어온 선배로서 좀 이렇게 좀 길잡이는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도 트지 않은 상태였는데 내가 밥 사줄게. 여기 와라. 그래서 둘이 밥 한 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대화를 많이 나눈 적이 있는데 권은희 의원이 어느 계파다 이런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마 공천을 김한길 안철수 대표 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인연을 끊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권 의원이 정계에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찰 쪽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우리 또 어떻게 대답이 좀 되셨습니까? 되셨나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우리 한번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이렇게 무리짓는 것들 있잖아요. 다 믿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면서 너무 이렇게 고정적인 어떤 시각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평가내기를 일부러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 맞습니다. 저도요. 지금은 어제 어떤 기자가 어떤 KBS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아니 자기는 후배들한테 너 왜 정청래 의원을 친노 그룹으로 분류를 하냐 그렇게 자기가 얘기했대요. 정청래 의원은 친노도 아니고 비노도 아니고 독부다이야. 홀로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세요. 어떤 때는요 조중동이 저 엄청 공격했어요. 반노라고. 그리고 19대 들어와서는 친노 강경파라고 또 무지하게 공격했어요. 참
양심이 없는 언론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지 그것에 따라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미디어 협동조합님들도 마찬가지로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미디어에 나온 이야기가 진실로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에 나왔어. TV에 나온 얘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진짜로 사람들이 믿거든요. 실제로 아닌데 제가 그걸 TV에 나온 것은 다 믿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에 나온 말이 뻥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나가서 뻥 쳐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그 대신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거기서 진실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평론가님, 예. 뻥을 언제 치셨어요? 종편 나가서 뻥 쳤어요. 박근혜에 대해서 뻥 쳤어요. 가끔 이렇게 뻥을 치라고 오더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박근혜에 대해서 일부러 과하게 뻥을 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오더가 세상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뻥치는 놈. 뻥치는 놈? 제일 오른쪽에 있는 놈?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하여튼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저 맨 뒤에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잘생겼으니까 자기 소개 좀 얼굴을 해주시죠. 좀 가려주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카메라는 얼굴을 비춰주지 마세요. 금방은 예전에 9월달에 문재인 대표께서 전당원 전당원 투표하고요. 그리고 국민 여론 조사해서 만약에 대표가 불신임 받게 되면 물러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께서 불신임 여론조사를 했어야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귀노들이 계속 문재인 대표를 물러나라. 네. 그때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였죠? 대의원 대회인가? 거기서 인준을 받으면은 그걸로서 족하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전체 국민 여론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해서 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를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차라리 그렇게 할 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는 문재인 대표가 그걸 계속 고집하면 독불장군 같은 인식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서로 백대역ገብ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히 정치 게임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위에서 할 것이냐, 당무에서 할 것이냐, 그건 방법의 차이인 거죠. 근데 문재인 대표는 처음에 본인이 이제 전당원 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걸 조금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대표를 흔들지 않고 승복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 조정을 한 거죠. 그것도 제가 좀 역할을 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그걸로 재신 국면인데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국면이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호남에서 5% 나왔으니까 사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리얼미터 20%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또 안 해. 그래서 결국은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보고자 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계속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첫 번째 항목이 대표 흔들기랍니다. 그래서 대표 흔들기를 하지 않으면 당 지지율은 올라간다. 이거를 하루빨리 그분들께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근데 대표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나 공천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하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예. 속에서 순결한 여는 꿈틀거리고 있지만 네,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몰라서 순결한 현임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제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예.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이고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님 원님들은 다들 잘 아시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시청하니까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미디어 협동조합원들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역할이 달라요. 온라인은 열심히 댓글 부대하면 돼요. 혼자 그냥 읽고 이게 옳다 그러면 너무 이기지 말고 댓글 써야 돼. 댓글.
그리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라도 이런 공격하면 또 맞서서 싸우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의 댓글만 넘쳐요. 그럼 그런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셔라 이런 거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2002년도에 이런 그 광고 카피 있었습니다. 열심히 욕한 당신 찍어라. 욕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것은요 투표율 때문에 집니다. 특히 수도권. 그러니까 20, 30대, 40대 젊은 유권자들이 안 나가서 지는 거지요. 그분들이 나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율 저하가 승패의 1번입니다. 투표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오프라인에서 주변 분들하고 술도 한잔 먹고 친해지고 이래서 투표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 굳이 몇 번 찍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 총선 때 한번 연습하시고 대선 때는 2배, 3배를 더 활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층에서 투표를 안 하는 거는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따지다 보면 그치. 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니까.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 또 의원님께서 해주셔야 될 몫이고.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닥치고 투표. 네. 닥치고 투표.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 마무리를 저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 같이 빠진 아니야 상태로 같이 예. 인사하고 일어나서 방송할 때가. 일어나서 끝나서 제일 좌파 중간 기회주의. 예. 어떻게 인사할까요?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서는 꾸준히 올바른 소리를 갖다가 전달해드리는 그런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어떤 소리라도 거르지 않고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저기 특히 맛있는 수다에서는 이렇게 정청래 의원님과 같은 순결한 혀를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재밌는 시사 이슈들을 수다로 빚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정청래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김성수 최 의원의 맛있는 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